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예민한 이슈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게 다뤄야죠.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민한 겁니다. 해야죠. 안 중요하면 예민하냐? 아니죠. 이놈아. 예. 자식은 맨날 이런 거 안 다루면 안 되겠냐고 나한테. 걔가 언제 그랬어요? 본심이. 네. 자, 어제 예.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매불쇼에 출연을 했었죠. 예. 예, 이슈가 좀 많이 됐는데 전준철 변호사가 특검 후보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변호사로 활동할 때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한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네. 당사자 전준철 변호사가 반론을 요청해 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그 반론을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이화영 씨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속칭 검찰의 김성태 술자리 회유 의혹 자리에 간 사실도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사실관계는 현재 술자리 회유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에서 확인했을 것이고 수사팀은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나 김광민 변호사는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팩트 체크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맞잖아요. 누가 네. 맞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또 김광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연어 술 파티 의혹에 연어이자 술인 봉지우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만 핵심 내용은 또 잘 알고 계시네. 잘 알고 있어. 웬만한 연어보다 연어 술 파티 의혹 더 잘 알아. 예,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진실 공부하러 가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요거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 이슈를 짧게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횡령 사건만 본인이 잠깐 맡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자기는 하지도 않았다. 예 맞아요. 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좀 네. 잠깐 해볼게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요. 쌍방울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도피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2023년 1월 17일 한국에 돌아옵니다. 1월 17일. 한국에 돌아와서 공항에서 김성태가 뭐라고 했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돌아와서. 예, 돌아와서 그리고는 이제 김성태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구성된 18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요. 그 중에 광장 변호사 전준철이 광장입니다. 네, 광장. 광장 변호사 13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전준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이견이 없죠. 네. 그런데 2023년 2월 3일 뭐 거의 한 달도 지나지 네.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성태를 이재명 방북비 대납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해버려요. 이제 이 사건이 방북 사건으로 바뀌어 대납 대북 사건으로 바뀐단 말이야. 예. 횡령 사건이 예. 알겠지? 네. 이때까지 전준철 변호사는 변호사로 참여했어. 이건 팩트야. 예. 김성태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으로 엮기 위해서 진술도 바꿔버려요. 네. 그거 소개해 주세요. 대북 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 쌍방울이 앞으로 북한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자 이재명 지사가 열심히 하시라고 했다. 바꿔. 아, 네. 그러자 2023년 9월에 검찰은요.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칩니다. 9월에 대북 송금으로 네. 됐죠. 네. 자, 그런데 광장 변호사 중 누군가가
5월 9일에 빠져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네. 5월 9일에 빠져. 23년 5월 9일. 2023년 5월 9일. 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미 변한 다음이잖아. 5월 그렇죠. 9일도 예. 맞지? 예. 그리고 광장 변호사 전체가 빠진 거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치고 난 다음 10월 18일이라고. 전준철이 만약 이때 빠졌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게다가 이화영 변호사가 자필로 이번에 확인을 해준 게 있다면서요.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그 부지사님도 이 보도를 접했을 거잖아요. 네, 접하시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정리해 주셨고 정리한 내용은 그겁니다. 그 당시에 광장 소속 변호사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만 네 분이 그 수원지검에서 본인을 만났다.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그렇습니다. 부적절한데 말이 안 되지. 본인이 그러니까 4명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만 네 안전하게 가는 게 좋아. 4명이 자신을 만났고 만난 이유는 물론 당연히 회유 압박이죠. 네. 회유 압박이었고 그 중에 이름을 기억하는 거는 유죄만 1명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만난 건 확실하고 얼굴만 기억했지만 최근에 서울고검 인권 TF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인권 TF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러니까 뭐 출입 기록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들이랑 본인 기억이랑 매칭을 하면서 그 변호사들을 특정을 했고 특정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전준철이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 내용을 적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거 그럼 게임 거의 끝난 거 아니야? 특정을 해서 요거 저 글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적어주신 건데 어디를 2번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2번만. 네, 그렇습니다. 2번만 읽어. 2번만. 2번 네.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변호사 2, 3인 박기환, 배재덕, 전준철이 한 차례씩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주선에 따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이화영을 만나 대북 송금 조작 진술을 회유함. 이거를 서울 고검에서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확인했다는 거죠? 네네. 아니 그러면은 뭐 이거 사실 거의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성윤 의원 처음에는 스크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는 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후보 추천할 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다, 불쾌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확인을 해야 돼. 맞잖아요. 진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확인 없이 자꾸 이런 것들을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전주철 변호사가 계속 뭐 지금 다른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명확한 게 뭐냐면 여기 뭐 신인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변호사들이 그 검찰청에 가서 그 수사 접견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조서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검찰청 가서 피의자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김성태의 피신 조서에 전주철이 아마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네.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몇 차례 수원지검에 갔다라는 거잖아요. 왜 갔냐고요. 그러니까 김성태의 조서에 자기 이름이 등장을 하면 조사받을 때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원지검에 갔고 수원지검에 간 걸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으면 그거는 조사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간 겁니다. 그럼 그것부터 해명을 하셔야죠. 내가 수원지검에 김성태가 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다면 그걸 왜 갔냐. 근데 그 당시에 광장 소속 변호사들이 수원지검에 그렇게 뻔질나게 갔던 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건 조작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준철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 본인이 그것부터 소명을 하셔야죠.
더 설명할 게 있을까요?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을 본인이 참여해서 선임계가 어제 들어간 것도 오마이뉴스에서 다 보도를 다 하던데 보도했잖아. 나왔잖아. 뭐 어떻게 더 이거를 본인이 이거 해명을 하겠어요? 저는 그냥 더 이상 이제 있는 사실을 없앨 수는 없는데 있는 사실을 지우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의도면은 본인은 본인의 과거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본인은 알지. 그럼 스스로 이거는 회피를 하거나 본인이 못한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하겠다고 덜컥 그렇지. 당에서 그런 패싱까지 이루어지면서 추천이 올라갔는지가 이건 뭐 더 설명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제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김성태가 들어와서 나 이재명 만난 적도 없고 모른다고 했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검찰이 협조하게 되는 계기가 대북 송금 사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일과 김성태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이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김성태가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북한으로 보냈다가 되면 이거는 유엔 제재 위반 플러스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이 돼서 쌍방울 팬티 만들고 네이 만들고 하는 원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수입 못하고 중국이든 어디든 전 세계 은행에 있는 주요 은행 미국 관련된 은행에 다 자금이 동결돼. 동결돼요. 그렇겠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김성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그거고. 그렇겠네. 그리고 본인이 대북 송금 외환관리법 위반은 형량이 얼마 안 됩니다. 잘 나와야 징역형 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나오는 건데 김성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그냥 내가 인정하고 어차피 이화영에 대한 뇌물이 세기 때문에 대북 송금 그건 내가 했어요라고 하면 횡령과 배임 액수를 줄일 수 있고 검찰의 구형을 줄일 수 있죠. 500억 횡령 기소됐는데 선고가 2년 6개월 나왔어요. 징역. 보이스피싱범 통장 빌려주잖아요. 징역 2년씩 나와요 지금. 보이스피싱범 인출책 징역 3년씩 나옵니다. 근데 회사 돈을 500억을 빼돌렸는데 징역 2년 6월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구형 자체가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구형이 아마 징역 3년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그 정도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거의 구형 비슷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뭔가 뭐 플리바게닝 최소 100번 양보해서 그 그러니까 정도로. 이게 사건의 구조가 수원지검이 이거를 조작해서 이재명을 잡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짠 틀이 딱 그겁니다. 그리고 광장은 검찰 단계만 딱 하고 빠진 거예요. 검찰 단계 용으로 김성태가 선임을 한 거죠. 10월에 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1심 재판 시작되면서는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용 야. 변호인은 또 따로 그러니까 하고. 근데 지금 이화영 변호사가 이렇게 자필로 얘기 썼잖아요. 예. 그러면 이화영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화영은 이거 거짓말을 해야 될 동기가 필요한데 이화영이 왜 이렇게 거짓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동기가 없죠. 그리고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전준철이라는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원래. 현장에서 수익고 만났는데 뭐 명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렇겠죠. 못 갖고 들어가죠. 고검에 이번에 감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광장의 대빵인 유재만 변호사 외에 나머지 3명의 이름은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본 거죠. 수원지검 검찰청의 출입 명단을 검사가 제시하고 이 사람들을 이날 왜 만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름을 인지하게 되고 자기가 자필로 적은 거잖아요. 외워서 있는 게 아니죠. 뭐 명함 꺼내가지고 전준철 이게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전준철 변호사가 광장에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사실은 네. 그 횡령배임 사건은 저희가 밖으로 나온 기록이 없어요.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외형상 보기에는 너무도 선처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횡령 자금으로 북한에 갔다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김성태가 개인 자금을 빼돌려서 북한으로 보낸 걸로 해줬어요. 개인. 근데 솔직히 개인 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김성태 쌍방울 그룹의 자회사 특히 나노스 같은 데는 90% 이상이 김성태 거예요. 자본이 상장은 돼 있는데 90% 상당수가 다 김성태 거야. 개인 거야.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동기는 너무 충만하죠. 주가 오르면 다 내 건데. 근데 이 돈 중에 일부를 빼가지고 매각해서 북한으로 보냈다 그러면 진짜 그룹이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김성태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예 안 됐어요? 횡령과 배임이 됐는데 네. 금액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재명을 잡아넣는데 협조하려고 하면 네네네. 협조의 동기가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에 대한 건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 자금으로 북한에 보낸 게 아니고 개인 자금으로 보낸 걸로 됐어요 기소가. 그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검찰이 너 협조 안 하면 회사 돈 빼돌려서 북한 보낸 걸로 해. 너 유엔 제재 대북 제재하면 수출이고 뭐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 그걸 안 해주 다 준 거지. 검사가 안 했다니까 그렇게. 네, 오케이.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2차 종합특검의 과제는 검찰, 법무검찰의 조작 수사까지도 밝혀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갖는 분인데,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이 대표적인 연어술 파티로 상징되는 이 조작 회유 사건의 주인공이 사실 김성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변호인을 어떻게 특검으로 올려가지고 검찰의 조작 수사를 어떻게 밝힙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게 충격적인 인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잡기 위해 조작됐다고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 사건들 중에 대북 송금 사건은 상당히 독특한 지위를 가져요. 어떤 지위를 갖냐면 검찰이 개입한 내용들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들의 불법 행위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찰들의 불법 사실들이 밝혀졌을 때 검찰이라는 조직에 미칠 영향이 크긴 하겠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북 송금 사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실은 거기에 협조한 걸로 보이는 수원구치소 그리고 수원지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잖아요. 네. 예, 대장동 사건 등에서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감찰이 벌어지자마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저항과 로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해당 감찰과 수사들이 전부 다 중지됐습니다. 예,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게 이거를 저해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이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로비의 과정 속에서 이번 일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변호사님 이거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잖아요. 네네. 물론 뭐 더 애를 많이 쓰셨지만 근데 지금 서울고검의 박상용과 관련한 그 조사와 수사가 중단됐다는 건 맞아요, 근데? 박상용에 대한 수사는 일단은 연어술 파티 부분은 아예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박상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연어술 파티 관련해서는 뭐 교도관들 그리고 쌍방울 임직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했는데 당사자인 박상용을 불러다가 이 부분 조사는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고 지금 아까 보시면 전주철 그 변호사도 이걸 또 걸고 넘어지잖아요. 아니 뭐 전준철이 연어술 파티 있었다라는 주장을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네. 자기 입장에서 그 얘기는 우리가 한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어술 파티 그러니까 다시 말해 2023년 5월 17일에 본인 안 갔다고 누가 갔다고 그랬어? 아무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박상용이 그 몇 차례 소환됐었는데 소환됐을 때 이 부분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되다 보니 이화영 부지사에게 서울고검에서 거짓말 탐지기 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고 이화영 부지사는 오케이 하겠다. 나 가서 하겠다. 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해당 수사팀의 4분의 3이 인력 교체돼 버렸습니다. 최근에. 어디 서울고검? 예. 사실상 뭐 조사는 중단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잘 되다가 이게 이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쌍방울 임직원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 기각되면서부터 네. 이렇게 됐고 기각됐잖아.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서로 안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안 하려고. 서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 정성호 장관이 해가지고 시작은 좋았고 중간 때까지도 좋았는데 이게 마무리가 이거 발표를 해야 될 시기가 지금 한참 지났거든요. 원래 작년 11월에 끝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발표도 못하고 수사팀이 교체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뭐 쌍방울 법인카드로 뭐 술 사고 뭐 안주 사고 술 산 거 다 밥 사고. 나왔잖아. 뭐 요 정도 이거 거의 자범이죠. 요 정도만 하고 지금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는 거죠. 진짜. 그 박상용이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명확한 증거들이 있나? 와, 좀 너무 속상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우리 저 변호사님 계실 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예민한 민주당 이슈라 이따가 다루려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 변호사님하고 관련된 거라서 여쭤볼까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가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뉴스공장에 나가서 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네, 그 발언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할 당시 서민석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와 조율하고 이화영 부지사 쪽을 회유했다. 서민석 변호사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딱 그것만 얘기하면 된다라고 했다. 증언을 하면 이재명은 주범이 되는 거고 김성태랑 이화영이는 종범이 되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서민석 변호사가 했다. 네. 저렇게 이제 방송에서 자, 이런 서민석 변호사가 민주당 네. 당대표 법률특보로 임명이 됐고요. 네. 그 법률특보를 기반으로 해서 청주시장이 예. 지금 되려고 한다. 맞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 법률특보라는 자리가 굉장히 많나요? 맞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럼 이건 굉장히 좀 이거 저 발언을 우리 변호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뉴스공장 가서 한 발언을 따온 거야. 네, 맞습니다. 예. 우선은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예. 사모님이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을 했어요. 해임을 하고 해임한 다음에 투입된 변호사 저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예. 사실은 저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팩트 체크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지금까지 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팩트 체크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할 거예요. 할 말은 많지만 그리고 특히나 저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좀 너무 힘든데 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뭐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부천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사건 관련해서 뭐 저에게도 어마어마한 압박과 로비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뭐 이거 뭐 블라블라블라 하면 당에 얘기해서 너 공천 주겠다 이런 정도 수준까지 얘기가 뭐 오기도 했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네, 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입 닫고 있어라 뭐 그랬나 보네.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예, 뭐 그런 취지인데 제가 지금 확인이 못한 부분은 뭐냐면 서민석 변호사 어디까지 개입했냐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 최소 범위로 말씀을 드리면 서민석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굳이 학벌을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나왔을 겁니다. 서울대 나온 건 확실하고. 예. 당시 검찰 고위직들하고 너무나 소통이 잘 됐던 걸로 보여요. 예, 그 법원 정관이고 그 법조계에 너무나 흔한 서울대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 소통은 잘 됐겠죠. 예. 잘 돼서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당시 수원지검 특히 박상용 검사가 이러이러한 제안을 했고 제안한 거에 대해서 서민석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박상용이 이러이러한 진술합시다. 이 정도 진술을 하면 이화영 집행유예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의감 뭐 이런 거 다 빼놓고 변호사 윤리도 다 빼놓고 그냥 내 의뢰인의 입장에서만 보면 오케이 할 수 있죠.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분의 개입이 이 정도인지 이 정도를 넘어서서 박상용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술을 만들어낸 건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확인이 안 됐다. 근데 어쨌든 네. 최소한 범위로 말씀드리면 네네. 박상용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화영과 백정아 그냥 사모님한테 예. 이거 우리 억셉트 하자라고 받아들이자. 제안을 한 거는 제가 확인한 부분이고 오케이. 그 부분에 있어서 백정아 사모님이랑 갈등이 발생을 해서 백정아 사모님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는 이 좋은 제안을 왜 안 받냐. 이 과정 속에서 백정아 사모님이 나 당신 못 믿겠으니까 당신 사임해라라고 네. 얘기를 했고 서민석 변호사 그때 백정아 사모님 전달 받은 워딩은 당신이 나한테 선임료를 줬지만 나를 선임한 내 의뢰인은 이화영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날 해임할 수 없다 하고 사임서를 안 냈다라는 거예요. 안 내서 법정에서 그래서 난리가 났었구나. 그래서 법정에 직접 쫓아가셔가지고 그때 뭐 소리치고 하셨던 난리 났었다고 그날 했었잖아. 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그 맥락을 알겠네요. 정신 차려 이화영.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언론이 엄청 그거 갖고 장난질 많이 쳤어요 당시에. 근데 제가 이제 저 기록 수사 기록을 봤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한테 물어본 게 하나 기억이 나네요. 뭘 물어봤냐면 대북 송금 사건 기록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야 이걸 보도하면 되겠다라고 딱 떠오른 게 뭔지 아세요? 국가정보원 문건이었어요. 국가정보원 비밀 문건 네. 다 공개했잖아요. 제가 다 했잖아. 다 깠죠. 네. 저는 그때 김광민 변호사가 변호사였는 줄 알았어요. 야 이 좋은 거를 왜 그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했거든요. 기자들이 못 들어갔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활용하지 재판에서 적극 않았냐? 활용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처음에 국가정보원 그 문건을
오자고 할 때 검찰이 동의를 했잖아요. 검찰은 안부수 말만 믿고 덜컥 받은 거예요. 야 안부수가 얘기한 대로 다 써 있겠지. 근데 갖고 와 보니까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뒤집는 것들이 막 들어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 야 이거 잘 됐다. 그렇죠. 블랙요원 김 씨가 나왔잖아요. 두 번 나왔어요. 적극적으로 거기서 증인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 그 블랙요원은 이화영에게 유리하게 증언했습니다. 두 번 다. 검찰에 불리했어요. 근데 서민석 변호사가 제 왜 생각이 나냐면 증인신문 잘했어요. 그때 제가 보니까 저분이 이 사건 내용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 다른 변호인에 비해서. 네네네. 잘했어. 네. 잘했는데 이상하게 블랙요원에서 그냥 끝났어. 그렇게 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더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북가정보원 블랙 그 2024년 한 5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문건이 그때 나왔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안 끝났죠. 이상하게 재판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당시에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있었을 때요. 그때가. 검사실에서는 이화영을 회유해서 야 이재명 불라고 하고 앉아 있고 법정에 가서는 국가정보 비밀문건 핵심 문건이 나왔는데 그게 중요하게 활용되지도 않고 적극 다투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재판부 기피를 했잖아요. 맞자마자 그러면서 한 6개월 또 재판이 붕 떠버려요. 재판이 완전 꼬여버렸는데 그 마지막 변호사가 서민석 변호사더라라는 거죠. 서민석 변호사는 저희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당대표 법률특보로 임명이 되고 그것을 배경 삼아서 청주시의 유력한 후보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이제 무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왜 호루라기를 안 불어? 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본인도 지금 출판을 그래? 본인도 지금 다음 주에 출판 기념회인데 법률 투보 근데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략 이게 대표의 법률특보잖아요. 예, 당의 맞습니다. 당의 법률특보 당대표의 법률위원이 법률특보. 아니라 예. 당 대표를 보좌하는 기구니까 네네. 당연히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서민석 변호사는 지금 뭐 김관임 변호사님께서 워낙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더 덧붙일 필요는 없더라도 저런 사람 저런 분이 지금 법률특보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당 대표를 보좌하는 것도 팩트고 네네. 그리고 지금 특검의 후보로 어떤 절차들이 많이 패싱이 돼서 사실은 김성태 변호인이 또 올라간 것도 팩트잖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좀 하나만 발생해도 사실 이해가 좀 어려운데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벌어지는 것도 상당한 좀 의아함을 자아내는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예민한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요. 정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정말 집에 가고 싶다. 봉지웅 맨날 산에 다니고 부러워 죽겠어. 산에 가면서 아이템을 생각하는 거죠. 옛날 또 떠올리고 하는데 아니 봉지웅은 욕을 안 먹어. 맨날 나는 욕 먹어. 아니요 저도 요즘 욕 먹고 저 오프 더 레코드 구독자 엄청 빠졌습니다 지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서 싸워서 이득을 볼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내부에서 볼 수 있나요? 싸우는 없어. 당사자들은 다 손해. 다 손해야. 내가 그 얘기를 수도 없이 그러니까. 하거든. 근데 나보고 저것도 기계적 중립병 걸렸다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국면에서도 그 혐오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진짜 이 특정 정치인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 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가장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요? 있어. 나는 진짜 이거 아씨 얘기하고 싶어 진짜. 근데 이것조차 또 갈등을 증폭시킬까봐 내가 참는 거예요. 맞아요.